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경기가 그래도 EPL 경기 중에 가장 소문난 잔치인데 트랜지션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스코어는 나름 심심했어요. 물론 치열한 경기였지만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전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주도하고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펩 클라시코에서는 나름 펩이 이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클롭은 분명 본인만의 색깔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맨시티가 골키퍼를 낀 빌드업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전방 압박하고 트랜지션 상황을 준비했지만 준비한 전술로는 패배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리버풀이 맨시티전에서 준비한 전술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준비했던 전술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시티는 평소 보여주는 3-2-4-1 형태로 베이스를 해 경기를 준비했고 리버풀은 4-3-3 형태로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먼저 보면 아칸지가 굳이 왼쪽 자리에 내려와서 위치하기보다 에데르송이 좌측 센터백처럼 뛰면서 포백을 유지해요. 에데르송 덕분에 아칸지는 한 칸 올라가서 로드리 옆에 위치해 4-2-5 형태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전방은 도쿠, 베르나르드 실바, 홀란, 알바레즈, 필포든이 위치하는데요. 리버풀은 맨시티가 이렇게 위치하는 상황부터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형태를 잡았는데요. 누네즈가 원톱으로 위치하고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로드리와 아칸지를 1대1로 물고 조타와 살라가 사이드백을 1대1로 견제하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리버풀의 압박 타이밍은 누네즈가 먼저 센터백한테 견제하면서 들어갈 때 반대편에 있는 미드필더가 올라오면서 시작됩니다. 사실상 스타트를 누네즈가 먼저 끊어 압박하면 반대편 미드필더는 맨시티 수비형 미드필더를 견제하면서도 센터백 역할을 하는 선수에게 견제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전방의 두 명의 선수로 압박해서 맨시티가 겉부분만 볼 수 있게 만들고 킥이나와 리버풀이 소유권을 가져오면 성공한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5번 압박을 하면 3-4번은 쉽게 뚫리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압박의 핵심은 포워드와 올라오는 미드필더가 상대한테 붙고 옆으로 패스하는 상황에서 같은 타이밍에 묻어쳐야 하는 게 핵심인데 한 명이 압박하러 올라가면 남은 한 명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센터백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풀어나올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미드필더가 수행하고 누네즈가 여기에 위치하면 이 두 명 중에 양자택일에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리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수적으로 리버풀이 불리했습니다. 맨시티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리버풀 압박을 일단 내려가게 만들었다면 다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지공 상황으로 들어가고 경기를 조립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풀리는 상황들을 잘 보면 미드필더 한 명이 먼저 올라가고 누네즈와 투톱처럼 위치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선수가 이 두 선수를 같이 보고 맥알리스터와 남은 미드필더가 맨시티의 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짠 것 같아요. 미드필더가 출발하면 남은 한 명은 좀 떨어지면서 두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는데 여기서도 남은 미드필더가 뚫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인해 풀리는 걸 방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리버풀 미드필더에게 중요했던 점은 이 4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볼이 지금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붙을지 아니면 맨시티가 사이드로 풀려고 하면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붙어서 갈 수 있으니 미리 떨어져서 맥알리스터와 같이 투볼란치를 만들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런 판단 안에서 서로 호흡이 잘 맞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중원을 내주는 경우와 동시에 누네즈가 생각보다 전방에서 1차 수비 움직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대 센터백한테 접근하기 위해 두 명이 같이 접근하면 결국 한 명은 미들라인과 최전방 사이 공간을 신경 써서 포지셔닝을 사이에 잡고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센터백만 바라보고 2차 수비 움직임이 없으면 여기선 뒤에 미드필더가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면 수비라인 앞 공간이 센터백들이 커버할 공간이 너무 커지고 양쪽 윙포워드도 주력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맨시티의 상황부터 먼저 보면 에데르송이 왼쪽에 끼고 아케 디아스, 워커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데요. 아칸지와 로드리가 투볼란치로 위치하죠. 이런 상황의 리버풀 위치를 보면 4-1-4-1 형태입니다. 리버풀의 압박 타이밍을 보면 볼이 센터백한테 들어갔을 때 미드필더 압박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 일단 센터백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루트는 제한적이에요.
다시 키퍼한테 볼이 가면 이제 여기서 누네즈가 이 두 명 사이에 껴서 볼 받는 선수한테 확실히 수비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중원 상황도 보면 3대4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쉽게 풀려버리게 되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서 4-1-4 수비 형태의 지금 소보슬리아가 로드리를 견제하러 나가는 상황인데요. 1대1로 묻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서 사이드로 몰아가면 큰 문제가 없죠. 이후 미드필더가 또 올라와서 묻을 타이밍이 못 되니 다시 형태를 잡는 상황에서 보면 커티스 존스는 소보슬리아가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를 체크하죠. 체크하면서 이쪽으로 쫓아오다 보니 쉽게 여기서 풀리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미드필더들이 상황이 놓여졌을 때 어느 쪽을 먼저 견제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지를 상황을 봐야 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상황은 그래도 의도가 잘 보였던 압박이었습니다. 커티스 존스가 곧 채널링에서 반대로 몰아갈 상황인데 누네스도 같이 에데르송한테 압박해오죠. 여기서 반대로 몰아가기 때문에 에데르송이 누네스를 제끼지 않는 이상 이쪽 공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보슬라이는 이제 베르나르드 실바한테 쫓아가면서 안전하게 견제할 수 있고 아놀드가 실바를 묻으려고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리버풀이 준비한 빌드업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리버풀이 공격 상황으로 준비한 경기 플랜과 맨시티의 압박 플랜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수들의 포지셔닝부터 보면 아놀드는 안쪽으로 좁혀서 메갈리스트와 투볼란치를 형성해주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쿠를 좁혀 오도록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심플하게 후방에서 살라를 보고 킥해주는데 뒷공간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살라가 상대 골대를 등지고 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소보슬라이에게 주고 빠지거나 누네스에게 앞으로 연결해주면서 최대한 누네스가 볼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빠른 템포로 나갈 수 있는 패턴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후 리버풀은 맨시티와 다르게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어쨌든 압박을 풀어내면 템포를 높여 상대 박스까지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기를 보면 미드까지 정석으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뺏고 뺏기면서 미들 서드까지 진입할 때가 있죠. 리버풀도 미드까지 진입해서 빌드업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미들 서드에서도 리버풀은 백스리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메갈리스터나 아놀드가 지속적으로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백스리를 만들고 남은 한 명이 가운데로 껴서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와 같이 위치하는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거나 투볼란치로 만들어 단순히 삼각형 형태를 만드는 3-3-4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 맨시티는 4-3-3 플랫 형태가 나왔는데요. 도쿠는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점프해서 마팁과 마주보고 알바레즈는 반다이크와 마주보는 형태였습니다. 또 리버풀의 치미카스는 사이드에서 오버래핑해서 위치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포든이 사실상 윙백 역할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마치 5-2-3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버풀은 마팁으로 인해 도쿠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사이드에 살라가 위치하기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곳을 향해 상대 윙어 끌어온 만큼 패스하기 좋은 루트들이 생기게 되죠. 이후 살라가 볼 소유하면 수비 라인들이 땡겨올 때 소보슬라이나 반대편은 존스 같은 선수들이 침투하면서 라인을 무르게 만들어 누네스가 볼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박스까지 진입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었던 거죠. 한편 경기 초반 좌측에서는 치미카스가 높게 오버래핑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여유가 생겼었는데요. 여기서 치미카스가 올라가고 조타는 좁히기 때문에 존스가 볼을 받는 것보다 조타가 볼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존스 같은 경우 여기서 볼을 받으면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지도 못했고 조타는 높게 있다가 내려가다 보니 워커가 대응하기 어려웠고 차라리 존스에게 사이 공간을 빠진 움직임을 주문하는 게 더 움직임에 대한 짜임새가 깔끔했습니다. 리버풀 미드 지역부터 빌드업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메갈리스터가 내려와 있고 아놀드는 좁혀 있죠. 이런 상황에 도쿠가 마팁 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감아서 살라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후 소보슬라이가 사이로 빠지면서 수비 라인을 내려가게 만들면 누네스가 여기까지 땡겨오니까 볼 받을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좌측에서 경기를 전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필포든의 시선을 보면 치미카스를 보면서 뒤로 무르려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내리면서 조타와 존스가 같이 위치하죠. 조타는 위에서 내려와 사이 공간을 잡고 존스는 중원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인데요. 존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반다이크가 볼을 캐리하는 상황에서 내려와 공간 안에서 겹치는 등 움직임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나마 잘 나온 장면인데 조타가 사이에서 받고 사이드로 풀어주면서
존스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나마 리버풀이 좌측면에서 공격 흐름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